은퇴 후 한국에 돌아왔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이 이렇게 다이내믹할 줄은 몰랐어요.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보니 머릿속으로는 그래도 고향이니까 편안하고 익숙하겠지.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줄 거고 무엇보다 은퇴자 복지도 잘 되어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예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진 한국의 분위기나 문화를 따라가기 쉽지 않았고 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부딪히면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은퇴 준비를 한다는 게 단순히 돈이 얼마나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재정 상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내가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 주변에 사람들은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의료복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한국이라는 곳은 또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이라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사람에게는 때로 낯설고 버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알게 된 몇 가지 사례들을 나눠볼까 해요. 저를 비롯해 해외에서 오래 살다 은퇴 후에 귀국하신 분들 중에 다양한 사연이 있거든요. 다들 저처럼 고향에 돌아가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오셨겠지만 실제로는 각자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이 사례들이 혹시라도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해외에서 귀국을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취업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내가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A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았고 거기서 요식업 쪽으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자녀들도 다 키웠죠. 미국에서 은퇴를 하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꽤 들고 또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작은 가게를 다시 열까 하는 마음으로 귀국을 결정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돌아와서 부동산부터 알아보니 가게세가 만만치가 않더랍니다. 한국은 지역 상권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월세도 올라가고 권리금이라는 복잡한 제도도 있어서 A씨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초기 자본이 필요했대요. 게다가 몇 달간은 수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월세나 관리비는 고정으로 나가야 하니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A씨는 차라리 돈 좀 모아놓은 걸로 조그만 가게 하지 말고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볼까 해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60대 중후반이 되니까 생각보다 이력서를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더랍니다. 미국에서의 경력은 한국에서 크게 인정되지 않았고 일도 고된 데다가 시급도 낮아서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본인은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있고 서비스 마인드도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게 현실이었죠. A씨가 하소연하듯 말하던 게 기억나요. 내가 아직 일하고 싶고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한국은 은퇴 연령도 빠르고 나이가 들면 일자리가 확 줄어드는 느낌이야.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짠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살 때는 나이 들어도 느긋하게 파트타임 하면서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한국은 생각보다 한번 은퇴하면 끝이라는 분위기가 세다는 거예요. 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 사랑하는 사이여도 생활 패턴은 다르거든. 두 번째 사례는 호주에서 오랫동안 지낸 B씨 부부예요. 이분들은 아들 가족이 한국에 있다 보니 나중에 힘이 빠지고 돌봄이 필요해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한국으로 귀국해 아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오셨대요. 호주에서 어느 정도 연금을 받아오시는 상황이라 금전적으로 아주 힘든 편은 아니셨지만 문제는 가족과의 합가가 예상외로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B씨 얘기를 들어보면 호주에서는 노부모가 자식과 따로 떨어져 살아도 자주 왕래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편이 일반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니 일단 생활 리듬부터 달랐대요. 젊은 사람들은 새벽부터 출근 준비해야 하니까 아침이 정신없이 바쁘고 또 주말이라고 해도 외식을 하거나 밖에서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다 보니 B씨 부부는 상대적으로 외롭다는 느낌도 들고 눈치도 보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기 쉬웠대요. 호주에서 오랫동안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익혀오셨던 B씨 부부 입장에서는 한국식으로 서로 부딪히는 게 좀 낯설고 불편할 때가 많았나 봐요. 반대로 아들 내외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함께 살면서도 우리 생활 방식을 이해해주지 않고 늘 호주에서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답답해할 때도 있었다고 하고요. 결국 B씨 부부는 합가를 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근처에 따로 작은 원룸을 얻어 나오셨다고 해요. 가깝게 지내되 각자의 공간을 보장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이었죠. 이렇게 가족과 살기 위해 귀국했는데 생각만큼 단란한 3세대 동거 풍경이 아니어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흔하구나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단절된 사회적 관계 친구가 이렇게 없을 줄이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사례는 C씨 얘긴데요. 이분은 한 20년 동안 독일에서 교민으로 살면서 나름 독일 회사에 취직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셨대요. 퇴직하고 이제 좀 쉬면서 지내려고 한국에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가장 힘들었던 게 외로움이었답니다. 주변에 마땅히 연락하거나 자주 만날 친구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래도 나 어릴 때 친구들 좀 있었는데 연락하면 만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와보니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는 이미 연락처조차 끊긴 지 오래고 다들 각자의 삶에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렵더래요. 게다가 은퇴 후에는 직장이나 학교 같은 소속이 없어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 기회도 많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점점 고립감이 커진 거죠. C씨가 주변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취미나 여가 프로그램을 들어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독일 생활이 길어서 한국말이 어색한 건 아니어도 은근히 세대나 지역 커뮤니티 특유의 문화를 잘 못 따라가겠더라는 거예요. 또 이미 끈끈하게 형성된 모임 속에 혼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자주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결국 C씨는 한국에서 은퇴 생활하려면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마음 편하게 지낼 사람, 즉 내 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나 봉사단체, 동호회 같은 데를 전전하며 겨우 조금씩 인간관계를 넓히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럴 줄 알았다면 아예 독일에 남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은 한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적응의 어려움이 참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은퇴 후 귀국 종합적인 준비가 꼭 필요해. 이렇게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이 있지 않나요? 나이에 대한 편견, 한국은 비교적 젊은 연령에도 은퇴를 강요받고 그 이후에 재취업 문턱이 높아서 아직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은퇴자들이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편이죠.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 가까운 가족이라도 오랜 기간 해외 생활로 인한 문화 차이, 생활 리듬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친구 지인과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기대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어요. 경제 문화 충격 집값, 물가, 의료 체계 등 여러 면에서 해외와 달라진 점이 많아 귀국자 입장에서는 내가 알던 고향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생활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디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다만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어떤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적인 대비는 물론이고 은퇴 이후에 어떤 생활 패턴을 원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지, 어떤 곳에서 거주할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지역 커뮤니티나 은퇴자 모임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있으니 귀국하기 전부터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미리 소통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분 귀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예컨대 1~2달 정도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거주 환경이나 마켓, 교통, 병원 등을 미리 체험해보는 거예요. 막연한 고향이니까 괜찮겠지 대신 실제 생활해보면서 느끼는 걸 토대로 결정하면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또 은퇴한 뒤에 경제활동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고 싶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내 경력이나 스킬을 살릴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는 게 좋아요. 어쩌면 해외에서의 경험이나 언어 능력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다른 분야에서 시니어 인턴십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일자리 정보가 잘 공개되어 있진 않아서 많이 발품을 팔고 알아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 후 한국에 돌아왔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라는 말에 담긴 서글픔이 남일이 아니란 거예요.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어쩌면 은퇴 이후의 삶이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느냐와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지라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과제와 마주하게 되는 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긍정적으로만 보지도 말고 현실적인 시각과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한 번은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니 미리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어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준비해 가다 보면 비록 예상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은 자신에게 맞는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쩌면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향 한국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나 새로운 시도와 기회를 찾는 즐거움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알아두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좀 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여러분이 바라시는 은퇴 후의 삶을 잘 그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편안한 은퇴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월이 흐르고 직장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면 이제는 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은근 기대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막상 퇴직 후 연금만 믿고 버티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큰 세금과 건보료가 발목을 잡고 그동안 준비해둔 노후 자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제목은 은행 지점장 60세 퇴직 후 연금 생활, 건보료 폭탄 맞고 결국 알바 뛰는 현실입니다. 사실 직업만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30년 이상 일하며 경력을 쌓은 베테랑들도 이 정도면 노후 대책은 충분할 거야 라고 믿는 분들도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퇴직 후 삶의 위기를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실제로 있을 법한 3가지 사례를 풀어내며 은퇴 준비에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려 해요. 1. 은행 지점장의 핏바랜 은퇴 로망.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어시 60세는 30년 넘게 은행에 몸담았고 지점장까지 올라간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기까지 모든 시간을 고객 응대와 지점 관리에 쏟았죠. 덕분에 명예퇴직 제안을 받던 시점에 이미 나름 넉넉한 퇴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상보다 큰 건보료. 직장에 다닐 때는 급여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크게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장이 없어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가 크게 오릅니다. 어씨는 퇴직 직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험료가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회사를 다닐 때야 그냥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니 크게 신경 안 썼죠. 근데 퇴직하고 한 달이 지나니 건보료 고지서가 확 늘어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건보료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자 처음 한두 달은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서도 아직은 버틸만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보다 지출이 커졌습니다. 세금과 생활비의 현실. 퇴직금에 대한 세금, 그리고 여전히 지출해야 하는 식비, 유지비, 주택관리비 등 은퇴하면 일단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건강이 좋을 때 즐기고 싶어하는 취미나 여행에 드는 비용까지 감안하다 보면 오히려 은퇴 전보다 지출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씨는 외국 여행 한번 맘 편히 다녀오고 싶어서 부인과 장거리 여행도 계획했어요. 그런데 치솟는 물가, 비행기표 가격, 숙박비 등을 따져보니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국내 여행 몇 번 다녀오는 데서 큰 비용이 나가버렸죠. 마음 먹고 놀아보겠다 싶었는데 퇴직하고 보니 수입은 뚝 끊기고 고정 지출은 계속 있고
야금야금 새어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결국 어씨는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요즘 들어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해 조금이라도 수입을 보충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 알바도 못할 텐데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생계를 위해 소일거리부터 구하다 보니 은행 지점장이었던 화려한 이력은 뒷전이 되고 말았어요. 사례 1. 55세 교사, 퇴직 후 연금만 바라보다. 두 번째 사례는 55세의 명예퇴직을 한 B씨의 이야기입니다. 교사로 평생을 일하며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노후는 문제 없을 거라 믿었어요. 수년 전에는 조기 퇴직을 권유받기도 했고 실제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자며 비교적 일찍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급여와 다르던 연금 실수령액. 정년까지 채우면 어느 정도 충분한 연금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조기 퇴직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여기서 세금과 건보료가 또 빠지니 예상을 훨씬 밑도는 금액이 통장에 찍히기 시작한 거예요. 내 평생 국민 교육을 위해 바쳤으니 나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되겠지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월 수백만 원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집 유지 비용과 대출 부담.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 덕에 자녀가 어릴 때 무리해서 대출받아 마련한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출 상환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이 되다 보니 연금 수령액 중 상당 부분이 이자나 원금 상환에 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미 자녀 교육비까지 감당하느라 예비 자금이 별로 없던 상태였고요. 연금이 한 달에 몇백 나오긴 하는데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우울하다 못해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B씨도 생각지 못했던 추가 수입처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학원 강사나 과외 같은 부업을 찾아보게 되었죠. 공무원 연금이 있어 평생 안정이라 생각했던 꿈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사례 2. 62세 자영업자, 퇴직 없는 퇴직? 다음으로 소개할 CC 62세는 자영업자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정년 퇴직이 없으니 한편으로는 은퇴 시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어요. 퇴직의 개념이 모호한 자영업자. C씨는 하루하루 가게 운영에 매달리다 보니 딱히 은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식당 일을 무리하게 할 수 없게 되자 가게를 정리하고 쉬어야만 했죠. 하지만 정리 과정에서 식당 권리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경기 침체로 장사가 어려워지다 보니 가게를 넘길 사람도 없었고요. 내 식당이니 퇴직금이랄 게 있나. 적금 깨고 어떻게든 살아왔지 그러다 보니 벌어놓은 게 딱히 없더라고요. 건보료와 가게 부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건보료를 원래부터 내고 있긴 했지만 사업소득이 뚝 끊긴 상태에서 은퇴 후에도 고지서는 계속 날아오죠. 내야 할 금액은 줄지 않는데 수입이 0원이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는 그래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없으니까 답답하죠. 결국 C씨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에야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퇴직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한 채 갑작스레 직업을 놓아야 했기에 준비도 부족했고 건강보험료, 세금, 생활비라는 현실 부담에 다시금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4. 사례 3. 59세 대기업 부장, 희망퇴직의 덫. 마지막은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해온 D씨 59세의 이야기입니다. D씨는 회사 내 조직 개편이 있을 때 희망퇴직이란 명목으로 퇴사를 제안받았고 당시 퇴직금 조건이 꽤나 좋아서 고민 끝에 수용했습니다. 남은 몇 년을 버티느니 차라리 퇴직금과 추가 보너스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설계해보겠다는 생각이었죠. 고용보험 종료 후 찾아온 공백. 한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음 단계를 모색했지만 나이가 50대 후반이 되니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준비했던 자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죠. 희망퇴직금 꽤 많이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매달 쓸 돈, 이것저것 보험료 내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 생각하면 그게 결코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예상과 달랐던 건보료와 연금 시기. D씨는 국민연금을 60대 중반쯤부터 본격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수령 시기를 당겨볼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현금 흐름이 급해졌다는 뜻이죠. 또 회사원 시절에는 별 생각 없었던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크게 오르고 세금 관련 부담도 뒤늦게 실감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만 내던 게 갑자기 껑충 뛰면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퇴직금으로 버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결국 D씨는 큰맘 먹고 일찍 퇴직금을 받은 결단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고 회고합니다. 재취업이 어려우니 알바라도 해야겠다 싶지만 부장까지 했던 체면이 걸려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5. 은퇴 준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챙겨야 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은퇴 후 사례들을 보면 여러 형태의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과소평가된 건보료와 세금 부담,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 부족,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 의료비, 대출, 여행 등에 대한 대비 미흡.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소득 다변화 계획 세우기. 퇴직 후에는 회사나 사업체에서 받던 안정적인 월급이 끊깁니다. 따라서 연금 이외에도 안정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부업이나 투자 혹은 자격증을 따놓아 필요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 시뮬레이션. 개인 재산과 소득이 어떻게 변할 때 건보료와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막연히 적당히 내겠지라고 넘어가기보다 실제 수치를 계산해보면 충격이 덜할 거예요. 지출 구조 점검. 은퇴 후에는 지출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여가를 즐기려다 보면 지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상환 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상상하기가 힘들죠. 따라서 생활비 및 취미여행 비용 등도 구체적으로 따져서 월 고정 지출을 예측하고 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및 의료비 대비. 건강이 곧 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적인 보험이든 공적인 제도든 의료비가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보험을 들거나 의료비 목적의 적립금을 만들어두는 시기죠. 6.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직장 다닐 때 직함이 뭐였든 얼마나 대기업에 다녔든 은퇴 후에는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안게 된다는 점이에요.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달라진 시대에서는 단순히 몇 살까지 일하고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테니 충분하겠지라는 공식이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고민이 깊어지면 나는 왜 이렇게 준비를 못했지 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더라도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익히는 데 도전하거나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찾는 등 여러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분도 결국은 알바를 찾고 대기업 임원도 재취업이 쉽지 않아 작은 가게를 열거나 택배 아르바이트를 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게 현실이긴 하지만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한다면 더 나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은퇴를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라보고 일찍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은퇴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진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혹은 아직 3040대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죠. 아무쪼록 세금과 건보료에 발목 잡히지 않는 노후 준비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가 은행 지점장 60세 퇴직 후 연금 생활, 건보료 폭탄 맞고 결국 알바 뛰는 현실에 대한 사례와 조언이었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현명한 은퇴 계획을 세워보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국민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든 이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세월을 생각하며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빈곤과 불안을 맞닥뜨리게 되며 은퇴 후의 삶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이 어떻게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놓친 중요한 준비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60대 은퇴자,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왔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은 여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은 만큼 은퇴 후엔 특별한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은퇴한 많은 60대가 맞이한 비참한 상황을 보면 은퇴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의 현실을 통해 우리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 국민연금 과연 충분할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누구나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생활비는 맞출 수 있어도 여유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족시키기에도 어려운 금액일 수 있죠. 예를 들어 김영호 씨는 60대 초반의 은퇴자입니다. 김 씨는 40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만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월 7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비, 공과금, 병원비 등 매달 들어가는 지출을 계산해 보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큰 병원비가 생기면 긴급하게 추가적인 돈이 필요해지는데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씨는 결국 알바를 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은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건강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에도 여전히 신체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60대들이 은퇴 후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소홀히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전에 체계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를 들어볼 수 있는 사례는 박지연 씨입니다. 박 씨는 62세의 은퇴자입니다. 40년 가까이 회사에서 일하며 바쁘게 살아왔던 박 씨는 은퇴 후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피로가 쌓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큰 질병을 앓게 되었고 병원비가 급증하였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전 재산을 처분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건강관리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의료비를 준비하려면 일찍부터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며 만약 큰 병에 걸린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전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건강보험이나 추가적인 의료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추가 준비.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해도 더 나은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나 투자, 자산,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60대 은퇴자들은 이런 추가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후에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사례로 이성호 씨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씨는 평생 한 직장에서만 일했던 사람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그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은퇴 후 생활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서울에서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씨는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도 여전히 생활비가 부족했고 그는 은퇴 후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소득을 늘리기 위한 투자나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 후 급격히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단순히 국민연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추가적인 재정적 자원이 필요한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생활비의 증가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은퇴는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60대가 은퇴 후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김영호 씨, 박지연 씨, 이성호 씨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도 여러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재정적 자립을 위한 준비, 그리고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미래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60대 은퇴자,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왔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상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월급을 모은 만큼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과 몇 가지 재정적인 계획만 있으면 특별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준비 부족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칼럼에서는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놓친 중요한 준비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의 한계.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풍족한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월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맞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김영호 씨는 40년을 한 직장에서 일한 후 은퇴했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월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이는 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지출을 계산해보면 남는 돈은 거의 없고 긴급하게 추가 비용이 들면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에도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은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정도의 소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2. 건강관리와 노후 준비.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은퇴 후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은퇴 후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재정적인 압박이 커지게 됩니다. 박지연 씨는 62세의 은퇴자입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건강이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피로가 누적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질병을 앓게 되었고 병원비가 급증했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재산을 처분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은퇴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되며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예방적인 의료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퇴 후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투자, 자산, 부동산 등의 재정적 자원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은퇴 후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호 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만 믿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지방으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우리가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생활비 증가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자산 관리,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 자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재정적 자원이나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물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재정적 자원 외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새로운 활동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은퇴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 박지연 씨, 이성호 씨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은퇴 후 재정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보장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적 자원, 건강관리, 사회적 연결망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은퇴 후 한국에 돌아왔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이 이렇게 다이내믹할 줄은 몰랐어요.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보니 머릿속으로는 그래도 고향이니까 편안하고 익숙하겠지,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줄 거고 무엇보다 은퇴자 복지도 잘 되어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예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진 한국의 분위기나 문화를 따라가기 쉽지 않았고 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부딪히면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은퇴 준비를 한다는 게 단순히 돈이 얼마나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재정 상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내가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 주변에 사람들은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의료복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한국이라는 곳은 또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이라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사람에게는 때로 낯설고 버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알게 된 몇 가지 사례들을 나눠볼까 해요. 저를 비롯해 해외에서 오래 살다 은퇴 후에 귀국하신 분들 중에 다양한 사연이 있거든요. 다들 저처럼 고향에 돌아가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오셨겠지만 실제로는 각자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이 사례들이 혹시라도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해외에서 귀국을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 재취업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내가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A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았고 거기서 요식업 쪽으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자녀들도 다 키웠죠. 미국에서 은퇴를 하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꽤 들고 또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작은 가게를 다시 열까 하는 마음으로 귀국을 결정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돌아와서 부동산부터 알아보니 가게세가 만만치가 않더랍니다. 한국은 지역 상권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월세도 올라가고 권리금이라는 복잡한 제도도 있어서 A씨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초기 자본이 필요했대요. 게다가 몇 달간은 수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월세나 관리비는 고정으로 나가야 하니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A씨는 차라리 돈 좀 모아놓은 걸로 조그만 가게 하지 말고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볼까 해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60대 중후반이 되니까 생각보다 이력서를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더랍니다. 미국에서의 경력은 한국에서 크게 인정되지 않았고 일도 고된 데다가 시급도 낮아서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본인은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있고 서비스 마인드도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게 현실이었죠. A씨가 하소연하듯 말하던 게 기억나요. 내가 아직 일하고 싶고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한국은 은퇴 연령도 빠르고 나이가 들면 일자리가 확 줄어드는 느낌이야.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짠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살 때는 나이 들어도 느긋하게 파트타임 하면서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한국은 생각보다 한번 은퇴하면 끝이라는 분위기가 세다는 거예요. 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 사랑하는 사이여도 생활 패턴은 다르거든. 두 번째 사례는 호주에서 오랫동안 지낸 B씨 부부예요. 이분들은 아들 가족이 한국에 있다 보니 나중에 힘이 빠지고 돌봄이 필요해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한국으로 귀국해 아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오셨대요. 호주에서 어느 정도 연금을 받아오시는 상황이라 금전적으로 아주 힘든 편은 아니셨지만 문제는 가족과의 합가가 예상외로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B씨 얘기를 들어보면 호주에서는 노부모가 자식과 따로 떨어져 살아도 자주 왕래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편이 일반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니 일단 생활 리듬부터 달랐대요. 젊은 사람들은 새벽부터 출근 준비해야 하니까 아침이 정신없이 바쁘고 또 주말이라고 해도 외식을 하거나 밖에서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다 보니 B씨 부부는 상대적으로 외롭다는 느낌도 들고 눈치도 보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기 쉬웠대요. 호주에서 오랫동안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익혀오셨던 B씨 부부 입장에서는 한국식으로 서로 부딪히는 게 좀 낯설고 불편할 때가 많았나 봐요. 반대로 아들 내외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함께 살면서도 우리 생활 방식을 이해해주지 않고 늘 호주에서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답답해할 때도 있었다고 하고요. 결국 B씨 부부는 합가를 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근처에 따로 작은 원룸을 얻어 나오셨다고 해요. 가깝게 지내되 각자의 공간을 보장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이었죠. 이렇게 가족과 살기 위해 귀국했는데 생각만큼 단란한 3세대 동거 풍경이 아니어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흔하구나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단절된 사회적 관계 친구가 이렇게 없을 줄이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사례는 C씨 얘긴데요. 이분은 한 20년 동안 독일에서 교민으로 살면서 나름 독일 회사에 취직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셨대요. 퇴직하고 이제 좀 쉬면서 지내려고 한국에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가장 힘들었던 게 외로움이었답니다. 주변에 마땅히 연락하거나 자주 만날 친구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래도 나 어릴 때 친구들 좀 있었는데 연락하면 만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와보니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는 이미 연락처조차 끊긴 지 오래고 다들 각자의 삶에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렵더래요. 게다가 은퇴 후에는 직장이나 학교 같은 소속이 없어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 기회도 많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점점 고립감이 커진 거죠. C씨가 주변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취미나 여가 프로그램을 들어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독일 생활이 길어서 한국말이 어색한 건 아니어도 은근히 세대나 지역 커뮤니티 특유의 문화를 잘 못 따라가겠더라는 거예요. 또 이미 끈끈하게 형성된 모임 속에 혼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자주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결국 C씨는 한국에서 은퇴 생활하려면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마음 편하게 지낼 사람, 즉 내 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나 봉사단체, 동호회 같은 데를 전전하며 겨우 조금씩 인간관계를 넓히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럴 줄 알았다면 아예 독일에 남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은 한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적응의 어려움이 참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은퇴 후 귀국 종합적인 준비가 꼭 필요해.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이 있지 않나요? 나이에 대한 편견, 한국은 비교적 젊은 연령에도 은퇴를 강요받고 그 이후에 재취업 문턱이 높아서 아직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은퇴자들이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편이죠.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 가까운 가족이라도 오랜 기간 해외 생활로 인한 문화 차이, 생활 리듬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친구 지인과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기대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어요. 경제 문화 충격 집값, 물가, 의료 체계 등 여러 면에서 해외와 달라진 점이 많아 귀국자 입장에서는 내가 알던 고향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생활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디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다만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어떤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적인 대비는 물론이고 은퇴 이후에 어떤 생활 패턴을 원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지, 어떤 곳에서 거주할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지역 커뮤니티나 은퇴자 모임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있으니 귀국하기 전부터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미리 소통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분 귀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예컨대 한두 달 정도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거주 환경이나 마켓, 교통, 병원 등을 미리 체험해보는 거예요. 막연한 고향이니까 괜찮겠지 대신 실제 생활해보면서 느끼는 걸 토대로 결정하면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또 은퇴한 뒤에 경제활동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고 싶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내 경력이나 스킬을 살릴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는 게 좋아요. 어쩌면 해외에서의 경험이나 언어 능력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다른 분야에서 시니어 인턴십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일자리 정보가 잘 공개되어 있진 않아서 많이 발품을 팔고 알아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 후 한국에 돌아왔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라는 말에 담긴 서글픔이 남일이 아니란 거예요.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어쩌면 은퇴 이후의 삶이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느냐와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지라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과제와 마주하게 되는 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긍정적으로만 보지도 말고 현실적인 시각과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한 번은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니 미리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어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준비해 가다 보면 비록 예상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은 자신에게 맞는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쩌면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향 한국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나 새로운 시도와 기회를 찾는 즐거움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알아두면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좀 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여러분이 바라시는 은퇴 후의 삶을 잘 그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 30년 동안 매달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이제 노후는 좀 안심해도 되겠죠? 이 말, 수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실하게 30년 이상 납부한 이른바 국민연금 최고참 세대가 드디어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그 돈들이 이제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는 시점이죠. 그런데 막상 수령액을 받아본 사람들 예상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서 어떻게 살아? 매달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월세라도 내면 끝이야. 나는 30년 부었는데 동생은 10년도 안 냈는데 큰 차이도 없다던데. 과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30년 납부자들이 실제 받는 수령액을 중심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 후 삶의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례 30년 꼬박꼬박 부었는데 월 89만 원? 서울에 사는 63세의 김모 씨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며 1989년부터 국민연금을 부었다고 합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늘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고 퇴직 후엔 최소 150만 원은 받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예상 수령액은 월 89만 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부었는데 이게 다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남은 거죠? 김 씨는 당장 치과 치료비가 부담돼 틀니도 미루고 있다며 씁쓸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기준과 가입 기간 두 가지에 따라 산정됩니다. 김 씨는 가입 기간은 길었지만 월 평균 소득이 낮았기에 연금 수령액도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2. 사례 30년 중간중간 공백이 만든 월 74만 원. 경북에 사는 박모 씨 60일은 교사 남편을 내조하며 파트타임 일과 개인 사업을 병행했고 30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출산과 육아, 폐업 등의 사유로 중간중간 공백이 생겼고 일부는 임의가입 형태로 채웠습니다. 그녀의 수령 예상액은 월 74만 원입니다. 남편 연금이 있긴 하지만 나도 내 힘으로 준비했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참 허탈하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단순히 가입 기간만 길다고 높은 연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소득 수준이 안정적이었는지 공백은 없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3. 사례 50세 이후 뒤늦은 가입자 월 38만 원. 부산에 사는 조모 씨 64는 자영업자로 일생을 바쁘게 살아왔지만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깨달은 건 50세가 넘어서였습니다. 그 후 10년 정도를 열심히 부었고 납부 금액도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수령액은 월 38만 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받을 거면 그냥 그 돈으로 저축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매달 보험료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도 되지만 뒤늦게 가입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확연히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과연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으로 월 약 62만 원입니다.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그보다는 높지만 대다수는 90만 11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지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해야 할 3가지 핵심 대비법.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구조로 보완하라.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을 IRP로 전환해 꾸준히 운용하고 여력이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주택연금 등도 활용해야 합니다. 소비습관 점검 및 최소비용 구조 마련. 연금 수령액이 적더라도 지출을 효율화하면 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노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가벼운 일자리나 취미 기반 부업이 중요합니다. 농촌 체험활동, 유튜브, 공예, 소규모 장터 판매 등
소득의 폭은 작아도 자존감과 생활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마무리하며 30년 넘게 국민연금 냈다는 건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노후의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연금 구조를 점검하고 지출을 줄이며 소소한 소득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은퇴 준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려는 태도입니다. 남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 칼럼. 30년 부었는데 고작 이 금액. 국민연금 최고참들의 충격적인 수령액. 1. 서론 국민연금 30년 시대, 기대와 현실의 간극.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연금 최고참 세대는 자신이 그동안 납부해온 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령 시점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기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103만원 수준, 전체 평균은 약 62만원입니다. 이는 1인 생계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가족 부양이 필요한 경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구조를 짚고 장기 가입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그 보완 전략을 전문가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구조의 이해.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최대 40년. 월평균 소득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약 553만원. 즉 오래 가입할수록 그리고 고소득일수록 연금 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실제 직장인 중 상당수가 소득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며 자영업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소득 신고가 불규칙하여 수령액이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되며 수명 동안 지급되므로 종신연금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생활비를 충족시키기엔 단독 수단으로는 부족한 안전망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수령 현실. 사례 대기업 생산직 30년 가입 월 수령액 약 89만원. 서울 거주 김모 씨 63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1989년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지만 퇴직 후 확인한 연금 수령액은 월 89만원. 그는 150만원 이상 받을 줄 알았는데 충격이었다고 말합니다. 분석 가입 기간은 길었지만 월 평균 소득이 낮아 수령액이 제한됨. 사례 여성 자영업자, 임의 가입 포함 30년 월 수령액 약 74만원. 경북의 박모 씨 61는 육아와 개인 사업으로 중단과 재가입을 반복했지만 30년 이상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공백기와 소득신고 부족으로 수령액은 월 74만원에 그쳤습니다. 분석 연속성 부족, 불완전한 소득신고가 주요 원인. 사례 50세 이후 뒤늦은 가입자 월 수령액 약 38만원. 부산의 조모 씨 64는 5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해 10여 년 납부했지만 수령액은 38만원 수준.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할 걸 그랬다는 후회 섞인 말이 나왔습니다. 분석 국민연금은 장기 누적이 핵심이며 단기 납부로는 효과 제한. 4. 왜 30년 납부해도 부족한가? 소득의 수준이 낮으면 수령액도 낮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일수록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낮았던 가입자에게 30년이라는 시간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중간 공백기와 비연속적 납부. 특히 자영업자나 여성 가입자에게서 많이 보이는 현상으로 가입 유예나 임의 가입 형태의 간헐적인 납부가 연금 총액을 크게 줄입니다. 후발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 4050대 이후 가입할 경우 총 누적 납부액 자체가 적어 종신지급이라는 장점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5. 국민연금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국민연금은 노후 생계 보장이 아닌 최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에 가깝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3단계 전략. 퇴직연금 개인연금과의 병행. 국민연금은 3층 연금 구조 중 1층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즉 2층과 3층 구조를 통해 연금 수입원을 다층화해야 실질적인 은퇴생활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고정지출 구조의 슬림화. 수입이 부족하다면 지출 구조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주거비 자가화 또는 임대비 절감, 의료비 건강습관, 실손보험 활용, 교통비 이동 최소화 등 비용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의 소득 창출 기회 설계. 노년에도 가능한 소규모 소득 활동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재능 기반 부업 강의, 블로그, 유튜브 등 지역형 일자리 자체 지원 사업 또는 자산 기반 소득 임대, 주택연금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국민연금은 기본, 그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음에도 많은 이들이 수령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제도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고령화 시대의 실질 생계비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은퇴 준비의 기본 재료일 뿐 완성된 요리는 아닙니다. 그 위에 어떤 소득원, 어떤 지출 구조, 어떤 삶의 방식을 더하느냐에 따라 인생 이막의 품질이 결정됩니다.